1999년 9월 30일 아침, 일본 도카이무라에 있는 한 핵연료 처리 공장에서 34세의 히사시 오우치와 2명의 동료가 원자로 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산화물을 정제하고 있었다. 작업 속도를 맞추기 위해 안전 조치가 소홀해졌고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 절차가 실행되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2명의 작업자가 방사능 연료를 수작업으로 혼합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사람은 탱크 앞에서 깔때기를 잡고 있었고 마사토 시노하라라는 동료는 그곳에 중간 농도의 우라늄 산화물 혼합물을 양동이로 부어놓고 있었다. 갑자기 푸른 빛이 번쩍였고 이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고농도 우라늄을 다뤄본 적 없는 이 작업자들은 안전한 우라늄 양보다 3배나 많은 연료를 탱크에 쏟아 부어버렸고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핵연쇄 반응으로 인한 방사선 방출을 촉발시켰다. 핵물리학에서 임계 질량이란 핵연쇄 반응을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핵분열 물질의 양을 말한다.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 같은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이 모이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며 중성자 형태로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출된 중성자는 주변에 있는 핵에 다시 핵분열을 일으켜 자가 유지되는 연쇄 반응을 생성한다. 원자로 내부에서는 이러한 핵연쇄 반응이 전기 생산을 위해 통제되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임계 사고라고 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면 핵폭탄이 된다. 히사시 오우치는 연료통 바로 위에 서 있었고 감마선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방사선 피폭 사고 중 하나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후 2개월 넘게 끔찍한 운명을 견뎌야 했다. 3명의 작업자와 그들의 감독관은 신속히 방을 떠났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한 상태였다. 푸른 빛이 번쩍였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이는 고강도의 중성자와 감마선이 그들의 몸을 관통했다는 신호였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오우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을 받았다. 일본 원자력 에너지 기관은 약 1600에서 2500 라드 방사선 단위에 해당하는 양을 피폭한 것으로 추정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11만 5천 명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원자로 건물에서 받은 평균 방사선량은 약 3라드였다. 분당 500 라드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폭이 될 수 있다. 몇 시간 동안 200에서 1000라드를 받으면 심각한 질병과 함께 나쁜 예후를 겪을 수 있으며 1000라드 이상을 전신에 피폭하면 사망 확률은 거의 100%다. 그런데 오우치는 단 몇 초 만에 1600에서 2500 라드를 피폭당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방사선 피폭량 중 하나였다. 이러한 피폭은 즉각적인 통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했다. 임계 사고의 무서운 점은 폭발도, 연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성자와 감마선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하며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방사선이 인체를 통과할 때 이는 마치 국수를 뒤섞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는 DNA를 파괴해 세포가 분열할 수 없게 만들고 몸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수 없게 한다. 예를 들어 골수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성하지 않게 되며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손상은 되돌릴 수 없고 약물이나 자연적인 항체로도 저항할 수 없다. 사고 직후 오우치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감독관은 도쿄 동부의 지바에 있는 국립방사선과학연구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의사들은 그들의 백혈구 면역세포가 거의 0에 가깝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면역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 히사시 오우치는 심하게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는 전신에 방사선 화상을 입었으며 그의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우치는 병원에서 떠도는 병원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방에 격리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완전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은 상태였다. 사고 후 3일 만에 3명의 피해자는 도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의사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노력이었다. 그의 얼굴은 약간 붉어지고 부어오른 상태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물집이나 화상 자국은 없었다. 비록 그가 귀와 손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주 동안 오우치는 집중치료를 받으며 수많은 피부 이식 수술과 수혈을 받았다. 오우치의 누이로부터 기증받은 줄기세포도 주입되어 혈액 생산을 자극하려 했다. 기적처럼 그의 몸은 미약한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곧 34세의 젊은이는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의사들이 그의 골수 세포의 염색체를 검사했을 때 그들은 염색체가 산산조각이 난 검은 점들만을 보았다.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우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는 갈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의료 붕대를 그의 가슴에서 제거할 때마다 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과 저희 몸은 매시간 약 2천만 개의 죽은 피부 세포를 교체하며 이는 하루에 약 5억 개의 피부 세포가 재생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우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그의 혈액에 흐르는 방사선은 새로운 줄기세포를 죽였고 이식된 피부는 치유될 수 없었으며 그의 DNA는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오우치의 몸은 새로운 세포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외쳤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의사들은 계속해서 실험적 치료를 시도했다. 심지어 그의 피부가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말이다. 그때부터 통증은 극도로 심해졌다. 그의 몸은 물을 흘렸고 그는 자주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사고 후 2주 만에 그는 더 이상 먹거나 마실 수 없었고 정맥으로 음식을 공급받아야 했다. 모든 육체적 고통을 겪은 지 2달 후 그의 심장은 멈췄다. 그것이 해방인 줄 알았지만 의사들은 그를 다시 살려내어 더 큰 고통을 견디게 했다. 가족의 동의하에 오우치는 결국 1시간 동안 3차례 심장마비를 겪고 견뎌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3일째인 12월 21일 오후 11시 21분 오우치의 몸은 마침내 항복했고 그 불쌍한 남자는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우라늄 산화물 혼합을 수행했던 시노하라도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그는 오우치보다 약 46cm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약 1000라드의 방사선을 피폭당했다. 일본 정부의 조사는 관리 소홀, 노동안전 부족, 부실한 교육 및 작업자 역량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6명의 공장 운영 책임자들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일본처럼 철저한 규율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나요? 일본의 희소한 자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로 고심해왔다. 에너지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했으며 히사시 오우치가 태어난 1965년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바로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였다. 이 공장은 우라늄 육불 화물을 전환해 전기 생산을 위해 농축된 우라늄을 만들어냈다. 이는 신중한 절차와 엄격한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 재료를 혼합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자동 펌프를 사용하여 2.4kg의 농축된 우라늄을 질산과 혼합하는 대신 수작업으로 약 16kg의 우라늄을 강철통에 붓고 있었다. 오전 10시 35분 그 우라늄은 임계 질량에 도달했다. 3명 모두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었지만 오우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폭당했다. 가장 멀리 있던 감독관 유타카 요코카와는 그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히사시 오우치는 이제 영면에 들었고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당시 자동으로 원자로가 꺼지며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과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처럼 저희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